금리 차가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 엔캐리 트레이드는 그 물량이 많아집니다. 내년 7월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YCC를 폐지할 거다. YCC 금리 상한선을 높이고 이제는 1%가 넘어가더라도 용인을 하겠다. 금리를 정상화할 수도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어떤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의 고금리 기조로 인한 강달러 현상이 다시 미국 국제 시장을 압박하는 지금 이런 악순환 고리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오늘 모신 분은 홍익희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마침 며칠 전에 일본은행에서 YCC 관련해서 좀 변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이상 뭐 용인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말이 나오면서 일본의 그 증시가 상당히 좋은 어떤 영향을 받더라고요. 일단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 좀 교수님이 좀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예, 우선 일본은 미국과 달리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일본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3%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통화 팽창 정책, 그 완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기준금리하고 그다음에 시중금리의 대표격인 10년물 금리를 0.1% 이하에서 눌러놓고 있는데 그걸 이제 YCC라고 그러잖아요. 즉 0.1%가 넘으면 무제한으로 들어가서 이제 매입해 주는 겁니다. 즉 무제한으로 매입한다는 건 결국 통화 팽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정책을 무한정 끌고 나갈 수는 없는 정책이에요. 즉 세계 금리하고 점점 더 괴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 격차를 이겨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이 어떤 상황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는 그 통화 정책의 정상화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본은행이 YCC의 1% 초과를 용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통화 정책을 정상화로 보는 가는 그 첫 번째 걸음이자 그 다음에 사실 이 내막을 들여다보면 옆에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0.25였을 적에는 0.25에서 치열하게 막았습니다. 즉 0.25 이상으로 튀어오르면 그걸 계속 다 사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힘이 붙이니까 그 다음에는 올 초에 0.5%로 이걸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0.5 이상 튀어오르지 못하게 계속 개입해서 사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는 0.5%를 용인하고 났을 적에 지금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 치솟는 과정도 사실은 0.65%, 0.75% 계속 이렇게 막으면서 계속 무제한 매입했던 건데 그것도 견디지 못하고 이제는 0.9%를 치솟고 이제 1% 가까이 치솟아 오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이제는 1% 이상도 용인하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이게 지금 헤지 펀드의 공매도하고 치열한 그 전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 정부가 발행한 전체 국채를 사들인 비중이 어느 정도 크냐면 지금 53.4%가 넘었어요. 즉 그래요? 일본 정부가 세계에서 최대의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장마치 GDP 대비 260%가 넘는데 그 물량의 절반 이상을 지금 일본은행이 사준 겁니다. 그런데 이 10년물 국채는 100% 전량을 다 사줬어요. 네. 게다가 그것도 뛰어넘어서 2022년 11월 경에 발표한 통계를 보면 일본은행이 갖고 있는 10년물 국채의 비중이 자그마치 109%입니다. 발행된 물량의 100%인데 어떻게 109%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본은행이 거의 전량을 다 매수를 했음에도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투자기관이나 그 관련 그 은행들한테 이
갖고 있는 국채를 대여를 해줘요. 네네.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즉 그 대여한 물품을 헤지 펀드들이 다시 사가지고 그 물량을 가지고 지금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은행 그 장부상에는 자기들의 보유 비중이 109%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과도한 그 공방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 한 4.89%에서 그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일본 10년물은 지금 1%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갭이 자그마치 4% 이상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도 나름 그 위험을 느끼는 겁니다. 아, 이러다 일본 국채가 폭락하겠구나. 그러니까 YCC가 깨지는 날에는 순식간에 그 폭락할 수 있다라는 위험을 느끼니까 이 국채를 팔아치우고 네.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금리가 높은 미국채래거나 혹은 그보다 더 주는 뭐 회사채래거나 아마 경쟁국 자산을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쉽게 얘기해서 이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즉 일본에서 일본 자금을 빼내 가지고 해외 주식이나 채권 같은데 이제 돈을 담아두는데, 금리 차가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 엔캐리 트레이드는 그 물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본의 정부 부채가 이렇게 많아도 끄떡없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게 대부분 다 일본 국민들 혹은 일본 투자은행이나 일본은행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국심의 차원에서 무슨 문제가 터지지 않는다라고 호언을 했었는데, 이제는 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일본인들조차 일본 국채를 지금 버리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 일본의 자산이 엄청난데요. 우선 옆에 그래프가 그 1분기, 2분기, 3분기에 지금 빠져나가는 금액이고, 이 밑에 지금 까만 그 배경의 그래프는 이렇게 빠져나간 일본 엔화 자산이 자그마치 531조 엔에 달하는데, 이게 각국별 들어가 있는 지금 그 자산 시장의 규모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 들어가 있는 엔화 자금이 그 미국 GDP 비중의 한 7.3%, 프랑스가 7.5%, 호주가 8.3%,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9.5% 등 굉장히 큰 규모의 엔화 자산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의 이 실체군요. 예. 일본 돈이 이렇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7.3% GDP의 7.3%면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YCC가 깨져서 미국처럼 금리가 치솟을 경우에는 해외에 나가 있던 이 자산들이 일본으로 회귀를 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회귀가 시작되면 세계 자산 시장이 크게 요동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 투자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일본이 언제쯤 YCC를 폐기할 것 같으냐라고 했을 적에 이게 응답한 그래프인데, 가장 많이 응답한 게 내년 7월 이후에 아마 BOJ가 YCC를 폐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어요. 난 투자자들도 이걸 길게 가져갈 수는 없고, 내년 7월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YCC를 폐지할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폐지의 수순으로 계속해서 그 YCC 금리 상한선을 높이고 이제는 1%가 넘어가더라도 용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7월 이후로 이렇게 투자들이 전망한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이때쯤 되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고금리 기조가 멈추고 이제 금리 인하 기조로 들어갈 거다. 아마 그렇게 되면 그 일본 금리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니까 이 시기를 틈타서
일본은행이 YCC를 폐지하지 않겠느냐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변수가 있어요. 즉, 그 전에 헤지펀드의 공매도 공세가 더 치열해지면 이때까지 버티지 못하고 그 이전에 폐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지금 헤지펀드의 공매도가 그렇게 공격이 심한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헤지펀드로서는 이게 믿질 수 없는 장세예요. 그러니까 헤지펀드가 그들도 무대포로 이렇게 투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적에 일본 그 통화 정책이나 금융 정책이 세계에 기조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막무가내로 가니까 이거는 정상화될 수뿐이 없다라고 정상화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베팅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들이 미국에서 돈을 갖고 나올 때 사실은 미국 국채를 갖고 나와요. 네. 그래서 미국 국채를 일본은행에 맡기고 그거를 환전을 대출받아서 환전을 한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국채를 사거나 혹은 국채를 외부에서 사가지고 시장에 그걸 내던져서 파는 겁니다. 네. 계속 이렇게 매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 이제 국채 가격 하락을 유도해서 금리를 이제 상승시키는 거죠. 그런 과정을 사실은 이론상 무한정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은행 같이 큰 은행도 이 세력들을 당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들은 손해 볼 일이 없는 게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돈을 버는 거고 일본은행이 잘 막아서 국채 가격을 계속 보존하면 자기가 상금액에 파는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손해 볼 일이 없는 게 그 헤지펀드들의 공매도예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여기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일본이 YCC를 폐지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수수는 지금 마이너스로 돼 있는 기준금리를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즉 올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올리는데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일본의 기준금리나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이 정부 부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이자나 원리금 부담이 굉장히 커요. 이거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현재도 일본 정부는 이 발행한 국채에 대한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액이 전체 예산의 25%, 4분의 1이 이자비 갚는 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22년도 그 일본 예산의 총액이 107조인데 그 이자와 원리금 상환한테 들어가는 돈이 24조 엔이 좀 넘습니다. 이게 순수 이자는 한 8조 엔 정도 되는데 원리금이 한 16조 엔 돼가지고 예산의 4분의 1이 지금 이자와 원리금 상환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즉 기준금리가 1% 인상할 때마다 이자 부담액이 3조 7천억 엔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만약 미국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갔다. 금리가 5.5%가 되면 20조 4천억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24조 엔을 부담하는데 여기다 이자만 20조 엔이 더 늘어가면 40조 엔 이상을 국채 이자로 나가는 건데,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일본의 세수 총액이 69조 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국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세금의 총액이 69조 엔인데 이걸 이자를 금리를 정상화시켜 가지고 임하는 거를 거의 3분의 1을 이자 부담과 원리금 상환에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도 그러지 않아도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세수가 69조 엔인데 일본의 연간 예산이 114조 엔이에요. 즉 모자라는 부분은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는 거거든. 그거는 국채 발행액이 세수 걷어들이는 수입의 반 정도 넘게 즉 마이너스 재정을 운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금리를 정상화할 수도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어떤 진퇴양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된 이유는 아시겠지만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발행한 보는통화 발행액을 보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EU 전체 혹은 미국이 발행한 달러에 버금갈 정도로 그 엔화를 많이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본이 국채를 찍어내고 시중에 유동성이 엄청 많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일본과 중국의 차이를 좀 봐야 되는데, 중국도 미국과 달리 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추세를 갖고 가고 있거든요. 예.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중국은 계속 지금 금리를 내리는 통화 팽창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네. 같은 통화 팽창이라도 일본과 다른 이유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 알지만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위안화의 발행액이 다른 통화의 발행 총액보다 더 많았어요. 이때는 EU의 유로화나 미국의 달러나 일본의 엔화보다도 위안화 발행액이 더 많았는데,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반전이 됐냐면 팬데믹 사태 때 다른 나라들은 팬데믹 사태로 인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이때 엄청나게 돈을 찍어냈습니다. 지금 유동성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반대로 중국은 팬데믹 봉쇄 정책을 쓰면서 돈을 찍어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요새 계속 정말 그 침체에 대한 이야기만 들리고 거기서 뭐 양적 완화를 지금 오히려 하고 있는, 그렇죠. 네, 그런 뉴스가 많이 들리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어낸 순서대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요. 지금 유럽이 가장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고, 가장 낮은 게 지금 중국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엔화 환율이 치솟고 있어요. 이게 그들이 마진선이라고 믿었던 150엔을 뚫고선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폭락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가치가. 그렇죠. 예. 이게 근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금리를 많이 주는 통화가 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강달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금리가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활용하고 시중금리도 1% 이하에서 지금 누르고 있는 일본과의 그 통화 가치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엔저에다 지금 이제 그 투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헤지펀드와의 싸움인데 그거를 당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심해에도 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이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역부족으로 지금 150엔을 뚫고 지금 151.6엔 정도로 좀 계속 치솟고 있거든요. 계속 일본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개입을 하는데도 그걸 잘 막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외환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본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 중에서 미국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마련해서 그 돈으로 시장에서 엔화를 지금 무제한 계속 사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가 팔려나가면서 미국 국채 시장에 그 공급으로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중국도 뭐 계속 팔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일본까지 팔면. 예. 지금 미국의 고금리 기조로 인한 강달러 현상이 다시 미국 국제 시장을 압박하는 지금 이런 악순환 고리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이 그래프가 일본은행이 지금 외환 시장을 개입하고 있는 것을 좀 나타내 주는 건데, 10월 30일만 하더라도 이렇게 한순간에 깊게 팍 내려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때 대량으로 이제 시장에 개입해서 엔화의 환율을 지금 억누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결에 다시 이게 치솟기 시작하는 게 이 빨간, 그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빨간 거예요. 그 다음에 151엔을 넘어서니까 다시 개입을 해서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억누를 수 있는지는 사실은 미지수인 거죠. 결국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으면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막는 데는 지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일본의 통화 정책에서 지금 뚫리고 있는 부분이 10년물 YCC, 네. 그다음에 외환시장에서의 그 일본 환율, 엔저 이 두 군데에서 뚫리고 있는데 이게 일본 중앙은행이 이거를 온전히 막아낼 수 있는지는 상황을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이게 왜 쉽지 않냐면 일본이 지금 펀더멘털 자체가 좋지 않아요. 아, 그래요? 즉 이러한 헤지펀드의 공격이 없더라도 이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 올해 들어서 무역 수지가 예년에 비해서 적자폭이 굉장히 큰 걸 알 수 있는데, 즉 예전에 무역 적자가 크니까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를 경상수지 흑자로 대부분 메꿨는데 이제는 무역 적자가 너무 크니까 경상수지 흑자로 이거를 잘 메꾸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경상수지도 적자가 날 가능성이 커요. 계속 이 엔저 현상 때문에 그 한국의 수출이 또 많이 데이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그 경쟁력이 그 맞습니다. 상당히 맞습니다. 좋아져서 우리가 좀 힘들다 기업들이 수출하기가. 맞아요. 근데도 무역 적자군요. 전 그래서 상당한 무역 흑자가 일어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튀어올라서 그래요. 아, 저기서 수입을 일본도 전략하니까. 수입품의 4분의 1 이상을 석유를 수입하는데 석유 가격이 이렇게 튀어오르니까 이렇게 무역 적자를 볼 수뿐이 없어요. 근데 그런데 그렇다면 일본 중앙은행이 이런 환율 방어 정책을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느냐, YCC 저거를 어느 정도 지켜갈 수 있느냐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금리 차가 많이 나는 환경에서는 이게 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엔화가 160엔대로 급락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그 내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그렇잖아도 올라서 막 그 월급쟁이들 뭐 기업 CEO들에게 직원들 월급을 좀 올려줘라. 총리가 직접 막 얘기하고 있다 해가지고 전에 일본에서 사업하시는 사업가 분이 오셨었는데 그래서 자기도 뭐 6%인가 올려줬다고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